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국이 탄핵 정국으로 급속히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이번에 야권과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무너진 것도 있지만, 이번 특검은 다른 것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의 범죄 혐의가 걸려있는 특검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이 이번 특검을 최상병 사망사건, 순직사건 특검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진실을 감추려고 하지만, 이것은 무식함을 넘어서 비겁하고 추악한 짓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검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는지 가리자는 것이고, 더 간단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범인가 아닌가 가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서 거부하는 이유를 댔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백운기의 정치 1번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탁 현상이 전혀 없는 좋은 선크림 글래모어에서 드리는 정어리 선크림 여러분께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5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도 한 분께서 또 본인은 선물 됐다. 카나에님, 어제 저에게 주신 선물 고맙습니다만 다른 분께 드리세요. 저는 금년 77살로 다 늙은 얼굴에 바르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분께 양보하겠습니다. 방송 들은 게 보약입니다. 감사히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아니 카나이님 젊으시잖아요. 지금 저 77이시면. 그리고 이거 바르세요. 양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 마음 감사합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주소 보내주시면 바르시고, 아니면 또 애들 주세요. 예. 하여튼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독자가 38만 9천 명인데요. 요즘에 하여튼 상당히 구독자 증가세가 느리긴 느립니다. 38만 명대에서 2주가 넘도록 지금 39만을 못 가고 있는데, 제가 조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럴 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그전에 막 하루 사이에 막 1, 2만 늘고 막 몇천 명씩 팍팍팍 늘 때는 그냥 기분만 좋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신 분인지 제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댓글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강북구 의원 최미경입니다. 최미경님이 들어오셨는데요. 강북구 의원이신가 봐요.
언론 파괴의 시대에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정어리TV 응원합니다. 이렇게 생방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찐 응원의 감동, 정어리TV 응원합니다. 이렇게 격려글 남겨주셨는데 박승만 님이 초청하셨다고 그래요. 박승만 님께도 감사드리고 최미경 의원님 앞으로 계속 우리 정치 1번지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좋아요는 2,400분 누르셨네요. 7,300분 보고 계신데 절반 안 됩니다. 좋아요 누르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분 중에 설마 구독 안 누른 분은 안 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이 4가지 종합 세트가 저에게 힘을 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 분 패널께서 이게 왜 부당한지 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그 전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을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습니다.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행사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에 어느 때보다 더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기도 보이고요. 김종욱 원장님, 이번에 거부권 행사할 줄은 알았지만 이번에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뭐 항상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죠. 제가 볼 때는 특검법 통과되는 순간 저는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막아왔던 이유는 뭔가 실체가 있다. 근데 그 실체에 대해서 확인은 안 되지만 압도적 다수가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통과시킨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저는 무엇인가 있다, 분명히.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총력전 체제를 갖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3가지를 가지고 지금 총력전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대통령의 거부권, 또 하나가 검찰 인사, 또 하나가 민정수석. 이 3가지를 통해서 총력 체제를 통해서 부부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익이 아니라 소위 부부의 사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국민들과 야당을 몰아놓고 있다. 그럼 싸워야죠, 뭐.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의 저렇게 우렁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좀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목조목 따지는 그런 식의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의가 좀 느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합니다. 벌써 10차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입니다.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빈도수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입니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 독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예,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이승만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이제 25일 야 7당이 다 모여서 네. 큰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이 완전히 방향을 딱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5일 날 서울역에서 21대 의원, 22대 당선자 다 모여서 절대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건데요. 지금 어제 저 장면도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든든하고 예.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제 거부권 행사를 마침내 한 것은 저는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얼마나 허언이고 쉰소리였다는 것을 본인이 온몸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민심을 받들기는커녕 민심을 완전히 철저하게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국가가 윤석열 정권 이후로 완전히 비정상적인 국가로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더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특검을 거부하는가, 왜 이걸 이렇게 덮으려 하는가라는 것은 대통령이 이 수사 외압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어제 거부권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따붙다님, 거부권이 폭탄주냐? 왜 이렇게 좋아하니? 그런 걸 주셨고, 김치만두님, 중국에서 실시간 시청 중입니다. 예. 토요일에 집회하러 한국 갑니다. 정어리 여러분 힘냅시다. 그러셨는데요. 이제 이창명주 심판,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저도 어제 거부권 행사 이후에 오늘 이창명주 배지 양쪽에 달았습니다. 이 브로치 5개 달까 하다가 너무 좀 여러분들 어지러우실까봐. 신인규 위원장님, 신인규 대표님, 이게 민심 아닙니까 이제?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이 거부권이 10차례인 것도 놀랍지만은 본인 수사 대상인 법안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선택을 함으로써 저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라고 저는 어제 확인을 했고요. 예.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윤석열 대통령 잘라서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선출을 했고 그 선출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공복의 대표자인데요. 지금 완전히 자기 멋대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외교권 보시면요. 대통령이 외교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독도를 일본에 내어주거나 라인을 일본에 넘겨주는 외교행위 하면 됩니까?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 사면권 가지고 자기 장모를 만약에 사면해준다면 그게 허용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행정권이 있는데요. 양평 고속도로 같은 거 자기 배우자 집안 쪽으로 그 노선을 꺾어가지고 올려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헌법상 권한의 내재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잘 연설 중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 거부권도 보시면은
거부권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는 법률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라 그랬지 대통령 마음대로 쓰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법률상 이의에 대해서 실체적인 면이나 절차적인 면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안을 갖다가 오로지 자신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알고 이제 숨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거부권을 악용해서 본인이 숨을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안다면 일말의 부끄러움을 안다면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저는 국민들이 이제 촉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막걸리, 아이디가 막걸리시군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오로지 한 가지 탄핵뿐이다. 지금요 서울역에서 모이자 25일이다. 25일 싹 다 모입시다.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PK님 저는 캐나다에서 시청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번에 또 그때 뉴질랜드예요? 아 호주죠? 네. 호주. 호주에서도 많이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했던 일들도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오로지 언제 어떻게 하면 나와 내 배우자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총선에서 그런 엄중한 심판을 받았으면 정말 돌아보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도 부족한 판인데 어떻게 하면 김건희를 착 이때 내보내나 저때 내보내 이 생각만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생각하는 게 오로지 그거 아닙니까? 민심을 살피기를 합니까? 민생을 돌보기를 합니까? 물가를 잡기를 합니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정책은 그냥 자다가 봉창 뚫듯이 설익은 정책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술 마시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전국을 이끌어가나 이런 생각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자질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인가? 본질적인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됐지만 몇 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차버린 사람 다른 사람 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흥분할 뻔했는데 자 그러면 차분하게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더군요. 그걸 들으면서 혹시 고개를 끄덕이던 분도 계셨을까요? 저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맞는지. 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 이유를 들어서 특검법 거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정진석 실장 발언부터 들어볼까요? 첫째,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삼권 분립 원칙 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입니다.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 권한의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헌법 정신을 얘기했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저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완전히 그 엉터리죠, 엉터리.
그러니까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법률가도 아닌데 이제 헌법 정신 운운하니까 제가 정말 참 기가 찼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그러면은 국기문란 사안의 범죄를 대통령이 졌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걸 덮어주는 게 그럼 헌법 정신입니까? 지금 특검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헌법 정신 위배다, 상권분리 위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좋습니다. 특검이 그렇다 그러면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은 헌법 정신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헌법 정신 위반 아닙니까? 예외적으로 탄핵 소추와 그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정부가 아니라 결국에는 특검, 박영수 특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로 파견되어 있었던 그 특검에다가 소추 권한을 넘겨가지고 다 처벌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헌법정신 위반인지 아닌지를 저는 기자들이 후속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수사 중 사안이니까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특검도 수사 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편향적으로 정할까봐 못하겠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장 대척적으로 있던 사람이 수사팀장으로 와서 공정하게 수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언이고요.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가 없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합의가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무슨 법을 만들 때 입법부가 행정부 허락받고 만드는 게 상권분립은 아닐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여야 합의로만 특검법이 돼야 된다. 이것도 말이 틀린 겁니다. 국회의 가장 큰 원칙은요. 우리가 다수당과 소수당을 선출하는데요. 최대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될 때 마지막에는 표결을 해가지고 법안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합의가 없으면은 특검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잘못된 것이고 발례로 과거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의결할 때요. 그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하고 그럼 합의해서 처리했습니까? 본인들이 경호권까지 발동해가지고 끌어내면서까지 일방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은 안 된다라는 저 논리는 어떻게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국회법 원칙에 기본도 모르는 발언이라서 정말 그 평가할 값어치가 없는 형편없는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주정 의원님, 헌법 네.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가족 보호하고 내가 캥기는 거에 있어서 거부권 행사하면 그게 헌법 정신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저렇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다선의 경험이 있고 과거에 정무수석 해봤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을 민심을 받들어서 잘 모시지 않을까라고 일말의 기대를 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그 외면하고 무시하는 비서실장의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얘기를 여당에서도 하고 비서실장도 했었는데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안 된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수사 중이니까 결과를 보고 맞득치 않으면은 나부터 특검 신청하겠다. 하라고 주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신 변호사님 국정농단 수사 중일 때 특검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대장동 의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수사 시작도 전에 특검법부터 발의한 게 국민의힘이었어요. 2021년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수사 중 운운하면서 회피하려고 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야 합의 없이 지금까지 1999년 온로비 사건 이래로 14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예. 3번이 여야 합의 없이 명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BBK 특검이고 2003년에 대북송금 특검이고 2020년 세월호 특검이었어요. 이런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그리고 설사 이런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본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압의 주체라고 의심받아 마땅한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냐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을 떠나서 상식에도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말 오판하고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얘기했던 것이 그 특검 추천하는 거 그게 민주당 편 아니냐.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대척점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해서 잘 풀어낸 거 아니냐. 그리고 특검이 실시가 됐을 때 누구보다도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 것이라는 거는 특검 해봤던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원팀을 이루어서 국정농단 수사했으니까요. 그래서 해봤기 때문에 아니까 그게 두려워서 지금 피하는 거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당이나 지금 얘기하는 게 또 하나 대국민 보고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국정농단 특검 때도 일일이 다 매일 보고했고 국민들이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들을 왜 이제 와서 이 건에 대해서만 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느냐. 왜냐. 해봤기 때문에 알고 그래서 두렵고
캥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비서실장이 나서서 애써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변명들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희는 25일 날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 가지 이유를 크게 내세웠으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먼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일단 이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입법 내용이니까요. 그럼 입법에 대해서 우리 헌법 정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지? 입법권은 국회는 입법권을 갖는다.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권능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다양한 예외적 조항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입법권이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거부권을 행사한 5월 22일 날 입법조사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 내용에 의하면 우리 헌법 정신은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해충돌 금지 원칙이 뭐냐? 공공성과 어떤 개인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공공성에 방점을 찍는다. 따라서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본인과 관련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본인이 거부하는 건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사성, 개인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 그러다고요. 입법권을 견제하는 장치로 거부권이 존재하지만 이거 매우 소극적인 형태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입법적 재량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통과된 법이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걸 방어하는 행위는 오히려 권력분리 원칙을 침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진석 비서실장은 자기 대통령의 개인적인 범죄 혐의들을 숨기기 위해서 헌법 정신을 다시 훼손하는 행위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헌법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헌법 정신을 저렇게 비서실장이 쉽게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다. 저는 비서실장이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비서잖아요.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이 정도면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관련해서. 다른 때는 대통령 나와서 설명도 잘하던데요. 그렇죠. 그 본인 일이잖아요. 그리고요. 본인 일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한테 설명할 때 본인이 나와서 해야지 비서실장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거부권을 이렇게 계속 행사하는 것도 헌법 정신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이라는 것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예외적 권한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예외적 권한을 10차례가 넘게 거의 일상화해서 거부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고요. 지금 이 최일병 특검법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거부권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 대통령 스스로에게 성역을 만들어주면서 자신만의 수사로부터는 예외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거든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지 무슨 윤주공화국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이에요? 본인이 왕입니까? 자기는 무슨 남 처벌만 하지 본인은 수사받지 않는다는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수록 저는 더 대통령실이 수렁에 빠진다고 보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 한번 토론으로 우리가 대표 선수 하나씩 뽑아가지고 하면요. 이거 3분 안에 끝나요. 양치하기 전에도 끝날 아주 빈약한 논리를 갖고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해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특검을 갖다가 다 얘기하면 그대로 깨집니다. 번번이. 어떤 논리를 들이대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검사 박영수 특검팀에 가서 칼을 막 휘둘렀잖아요. 근데 그때는 수사가 옳고 지금은 헌법정신 위반이다. 이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점을 설명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대통령실이 끝까지 저항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10대 맞을 거 이제 20대 맞을 거 100대 맞듯이 매만 더 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혜병 특검법 그다음에 탄핵 얘기 나왔을 때 어제였나요? 제일 제가 웃겼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이든도 11번 했다고. 11번 거부권 행사했는데 저도 참 탄핵 얘기가 웬 말이냐. 이 얘기가 저는 정말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황당하더라고요. 기네스북 도전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바이든 넘어서야지요. 예. 황당하죠. 진짜. 아니, 그리고 지금 미국의 추세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세는 뭐냐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숫자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대통령이 그렇게 예를 들면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면 국회나 의회가 나서가지고 예를 들면 다시 재통과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추경호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긴 거죠. 뭐 북한 정부도 아니고.
거부권 12번 행사해서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지? 12번 행사하면 바이든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거부권의 양도 중요하지만은 이 질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자기가 수사 대상자인 범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자연인, 이 개인만큼은 수사받을 수 없다라는 나름의 성역을 선포한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무슨 왕입니까? 뭐 황제예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표를 줘 가지고 잠시 대통령 자리에 가 있는 것뿐이지 본인이 헌법보다 높습니까? 왜 자기가 자꾸 법을 창설적으로 법을 창출하고 법을 왜 만들려고 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의 횟수도 문제지만은 내용적으로 이 법안을 어떻게 거부를 할 수 있냐는 거.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재적 한계라는 이론인데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나야죠. 혼나는 걸로 안 되면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반헌법적이고 가장 반민주적이고 헌법 정신을 땅에 그냥 집 밟아버리는 행동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가장 잘하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역대 대통령 최고 아니에요?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정신 차릴 때까지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절대 못 건드려. 라는 거죠. 딱 그거 한마디로 하나예요. 정리하면. 예, 오로지 그거 같은데. 우리는 못 건드려. 잘하면 안 건들죠. 예. 봄향기님, 서울역 4번 출구 오후 3시 이번 주 토요일 집회 이렇게 알려오셨고요. 엘레인정 아이디 영어로 쓰시는데요. 저기요. 웬만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여기 미국에서 너무 답답해서요. 오늘 외국에서 글 많이 보내주시네요. 이치양명주 브로치 100개 구입해서 양평 지인들한테 나누어 줬습니다. 에고 참 한국이 너무 걱정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요. 정말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다 애국자신데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실 거예요. 쪼사루스 조영래님 오늘도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날마다 슈퍼챗 보내주시면은 제 월급보다 더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윤석열 거부권 10번째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대한민국 더 무너져 내리면 수습 불가합니다. 이치양 명주로 특검하고 탄핵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송경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것도 저는 지금 뭔가 정신상태에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국민들이 나올까? 지금 국민들의 민심의 온도가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듣는 그런 장치도 이미 고장이 난 거죠. 국민들한테 그리고 거짓말한 겁니다. 민정수석 만들면서 뭐 하겠다고요? 민심 청취하겠다고. 민심을 청취하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들 탄핵으로 갈 거야. 그런 민심 못 듣습니까? 저는 이번에 제가 조금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탄핵 얘기가 왜 나오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무엇에 분노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뽑았나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말할 때 보면 좀 말이 안 되죠. 비문이 많았어요. 평소 책도 잘 안 읽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뭐 요인 중에 특히 아버지 후광이 컸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참모들을 잘 뽑아서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거에 많이 이겼으니까 민심을 청취하는 능력은 좀 뛰어났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이상한 조짐들이 보입니다. 이게 뭐 이상해. 보니까 뒤에 국정농단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던 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아니 우리가 박근혜를 뽑았을 때 저게 아니었는데 잘못 뽑았나? 그리고 변했나? 이런 생각 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뽑았을 때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대통령 뽑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아들 문제, 또 친척 문제. 그런데 자녀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이 실망했고 배신당했다고 느꼈고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등장했죠. 엉겹결에 됐습니다. 그래도 검찰에 있으면서 뭐 저기 했고 여기도 뭐 자녀도 없으니까 근데 참
배우자는 좀 불안해. 그래도 배우자가 나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이제는 뭐 조용히 내조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믿어줘야지 뭐. 이렇게 한 부분이 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조금이라도 믿었던 부분을 사라지게 하는데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국민들이 그래도 하고 가다가 오늘 이때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국민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뭐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저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국민 생각하는 건가? 이런 것이 이제는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더 가다가는 나라 망하겠다. 이게 민심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 얘기,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참아왔고 조심하고 자제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집단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을 꼭 죄고 강압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언론 아닙니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혀를 찼습니다.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앵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혜병 사망사건 특검. 만약에 모르고 썼다면 정말 무식한 거고요. 알면서 그렇게 표현했다면 비겁하고 추잡하고 추악한 것입니다. 이게 최수근 해병 사망사건 그 특검입니까? 왜 순직했는지 그 이유를 가리자는 특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누구누구를 책임지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고 개입했고 수사에 외압을 가한 거 아닙니까?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그것을 가리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의심합니까?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윤석열을 의심하는 겁니다. 저자가 범인 아닌가? 그래서 가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떳떳하면 왜 거부권 행사합니까? 잘못하지 않았으면 행사할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앞장서서 특검하자, 나 억울하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제에 검찰도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왜 건건이 특검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검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검찰이 사는 길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래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진석 실장이 내세운 이유 가운데 또 하나. 뭐라고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둘째, 이번 특검 법안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하였던 수사기관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신인규 대표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수사가 안 되고 있거나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게 특검이거든요. 지금까지 14차례 이상 했기 때문에 특검 자체가 생소한 제도는 아닌데요. 지금 그러면 특검을 할 상황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최혜병이 안타깝게 희생이 된 이후에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던 박정훈 대령이 집단항명의 수개까지 몰려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뭐 안보실, 대통령 비서실, 뭐 국방부가 전화를 그렇게 돌려대가지고 결국 수사 외압이 외부로 드러났습니다.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경찰청에 가가지고 기록도 그냥 국방부에서 빼들어왔거든요.
이 정도 사안에서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안을 특검하지 않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안을 특검을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 말입니다. 공수처는 원래 국민의힘이요. 원래 반대를 해가지고 예산도 깎고 조직도 깎고 완전히 빌공짜 써가지고 빈수처로 만들어버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주장이 뭐였냐면 공수처 못 믿겠다 맨날 이랬어요. 뭐 민주당하고 한몸이다라고까지 주장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본인들이 최혜병 이 수사 사안에서 있어서만큼은 또 공수처 사건을 믿어보자 이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게다가 경찰 보십시오.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나왔는데 기록도 그냥 국방부에 낼름낼름 내어줍니다. 그 공수처 보십시오. 이종섭 피의자 출국 금지해놨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냥 풀어버립니다. 그럼 그런 법무부 장관까지라도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사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과 공수처를 예를 들고 있지만은 지금 수사 외압에 완전히 지금 무력한 모습만을 지금까지 보여왔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의 수사를 믿고 기다려주자라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사기관 간의 관계 설명드렸지만은 가장 본질적으로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내지는 권력 수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특검이 도입이 돼서 오히려 수사하는 것이 특검의 취지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예. 7월에 사건이 이제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외압이나 과정에 다시 가져오고 이런 옥신각신이 없었다면 벌써 아마 수사는 다 끝나고 종결됐을 거예요. 진상 규명되고. 그리고 박정훈 단장이 얘기한 대로 8명 피의자 입건시켜가지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벌써 아마 정리가 됐을 사건을 1년 가까이 이렇게 끌어오면서도 공수처 지켜보자고 해놓고 공수처장 임명도 안 하고 4개월간 공석에다가 이제 청문회 거쳐서 임명된 거잖아요. 그것도 보기에는 흠결이 있는 인사로 임명을 하면서.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수처의 수장 중에 1, 2, 3가 다 없다. 인력도 부족하다. 이거 어떡하란 얘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은 책임감 가지고 수사를 해야죠. 특검법이 실시될 때까지는. 그러면서도 1년 가까이 돼버리면 이제 7월이면 1년 되는데 증거물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통신기록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삭제돼버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이걸 제대로 수사합니까? 그래서 1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증거물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이런 군사법원법 명백히 위반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실장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억지 변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도 뭐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일이고 공수처 수사만으로는 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으로 저는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수사가 미진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수사가 다 안 되는 건 다 특검법 도입해서 하게 해요? 조건이 있는 거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때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사건을 공수처든 검찰이,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되면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다가 다시 또 맡겨야 돼요.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완전히 관할하고 있는 검찰에다가 이걸 맡겼을 때 이것이 중립성을 띌 수 있는 건지, 또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좀 국민들이 봐도 큰 문제 없이 수사를 해라, 진행을 하라고 얘기한 건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특검 조항과 맞는 거죠. 근데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사건 발생했을 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수사본부에다 전화를 해서 수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다가 다시 또 외압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또 안보실은 국방부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갖다 무마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중요한 수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안보실과 공직기강 비서실이 왜 갑자기 동시에 다른 사안도 아니고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작동했는가는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이 지시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의문 중에 하나였었고, 전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소위 대통령실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을 특검을 통해서 밝히지 않는다면 그럼 다른 어떤 사안도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서실장이 이걸 계속 비틀려고만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물을 타가지고 아마 나중에 이게 조금 더 가면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양승태 대법관 같은 경우 직권이 없으니까 권한이 없으니까는 남용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동일하게 얘기할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할 만한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이 없는 행사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논리를 가지고 어떤 형태든 특검이 아닌 예를 들면 공수처 수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편법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검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저도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요. 지금 정진석 실장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아마 저 윤석열 대통령 생각일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안 하는 게 지금 거의 뭐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신봉을 하시는데, 아니 그렇다면 2016년도에는 특검 왜 했습니까? 그럼 그때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 그때 특검 왜 들어갔습니까? 이거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 막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게 지금 군사법원과 다 관할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해서 한 번에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나 경찰은 지금까지 이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이 국면을 이겨내지 못한 기관들입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해 놓은 거 실제로 이종섭 피의자가 호주 나갔다 왔어요. 못 지켜냈죠. 그리고 경찰도 기록 같은 거 그 간수도 못하고 빼들어 줬거든요. 이렇게 수사 외압을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너져 내린 공수처, 이미 무너져 내린 경찰을 믿고 기다리자. 이거는 진실을 규명하지 말자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는데 세 번째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셋째,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에서는 먼저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게 하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무조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고 이제 저 부분이요, 정말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논리는 그렇죠. 야당이 고발한 사건이다. 야당이 고발했는데 그 야당의 특검을 하게 하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고발의 주체가 지금 그렇게 중요합니까? 야당이 고발해서 그렇습니까? 범죄를 들여다봐야죠. 이게 무슨 범죄인가? 대통령이 직접 관여가 돼 있는 그런 범죄 아닙니까? 그 범죄를 하는데 그러면은 여당한테 맡깁니까? 그러려고 검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서 지금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해야지 뭐 야당 혼자 하는 것 경우가 없다라고. 이게요, 쭉 보면 지금 정진석 실장이 대통령의 뜻을 마지막으로 밝혔지만 그 전부터 계속 당에서도 나오고 한덕수 총리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억울한 죽음을 안타까운 죽음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 논리를 가지고 쭉 이어져 가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특검은 안 된다.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얹더라고요.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죠.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습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합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김유정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대장동 특검법 발의하자라고 할 때 그때 합의했습니까? 정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2022년 1월이에요. 그때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소환에 협조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 발족해서 수사 시작하면은 20-30일만 해도 큰 가닥 다 정리할 수 있다. 저 때도 수사 중이고 여야 합의 안 되고
그렇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2021년 9월에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특검법 발의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에서 관련 이 수사팀이 꾸려져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특검법 발의하고 지금 저에게는 원내 수석 부대표 시절에 22년 1월 10일 날 긴급 의총을 엽니다. 그러고 나서 수사가 한창 중인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빨리 특검법 처리해라 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특검법을 빨리 처리해서 하면 한 달이면 내용 나온다, 가닥 잡힌다. 지금 저렇게 본인이 했던 얘기를 지금 2년 뒤에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합의해서 안 되면 절대로 안 될 것처럼.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처럼 본인들은 검찰 수사 시작도 전에 특검법 발의하고 그러고 나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니까 왜 특검법 처리 안 하냐? 특검법 하면 더 빨리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사건 종결시킬 수 있고 내용 파악할 수 있는데 라고 지금 저렇게 침튀기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2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는 말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 모르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원내대표가 되어서. 기억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을 싹 순간적으로 딜리트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한 달이면 다 나온다면서요. 특검을 하면 한 달 내에 탄핵 사유가 특검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밝혀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내부에서 왜 두려워하겠어요? 이게 만약에 범인이 대통령이 아니라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하던 게 없잖아요. 하라면 해 특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걸 거부한다라는 이유는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30일이면 큰일 나겠는데? 특검이 진짜 우리의 손아귀 아래 밖에서 이거 수사하게 되면 대통령실이 전격적으로 개입해서 소위 이런 문제들을 다 가닥을 잡았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 위반 사항이 다 벌어지게 되는데 그 지지자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네? 그럼 내버려둬야 돼? 이런 대통령을 내버려둬야 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전 그래서 제가 지금 보수적인 패널들하고도 이렇게 방송에서 하다 보면 저렇게 계속 끊임없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매우 불안해해요. 실체가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 같다는 느낌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속으로도 기분 나빠요. 왜 이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가. 근데 이게 같이 그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하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걸 언제까지 두드러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민심의 그 거센 파고가 뚝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걸 막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저런 상상력에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경의를 표해요. 근데 김종욱 박사님 논리대로 하자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이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걸 지키기 위한 건데, 그럼 범죄 공동체죠. 다 같이 망해야 맞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놓고 정진석 실장이 지금 평가하자면 저거야말로 헌법정신 위반 아닙니까?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상권분리 위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추경호랑 정진석이 또 싸워야 되는 이런 국면이 되는 거고요. 이 사안이 얼마나 어려운 수사냐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외압이라는 거에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벽을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매우 고난이도의 수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특검이 중요하겠죠. 소신 있고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한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야당이 추천한 박영수 특검이 들어갔고 박영수 특검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과 척을 진 사람. 그래서 대전고검에서 벽만 보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에 수사검사로 픽업해가지고 수사팀장을 맡겨놨거든요. 그럼 지금 논리대로 생각해보면요.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잘하겠습니까? 신인규가 수사를 더 잘하겠습니까? 누가 수사를 했을 때 신인규. 아니 누가 수사를 했을 때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들어가서 해도요. 제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범죄는 판사가 재판정에서 판결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가장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한다는 것은 2016년도에 윤석열 모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감히 단언컨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보다는 제가 좀 더 공정하게 잘할 것 같다. 그 논리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편향됐습니까? 동의합니다. 방금 그렇죠.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잘할 것 같다고
조영래님이 또 슈퍼챗 보내셔가지고 아,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윤석열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속 시원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희망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중흥동 장구경님 24일 저녁에 친구들 다 모여서 서울 올라갑니다. 25일 집회 나가서 결판 내자 그러셨는데 제가 쭉 말씀을 들으면서 5월 25일 이날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처음으로 쏘아 올리는데 얼마나 걸릴까 하다가 불쑥 6월 29일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6월 29일 날 행사를 하나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마침 또 6.29네요. 6.29네요. 1987년 6.29 그때 우리 넥타이 부대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뭐 이렇게 밀려서 또는 노태우가 전두환하고 짜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거 만들어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쟁취한 거죠. 그 연세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겠지만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최루탄이 다 떨어져서 재고가 없습니다. 최루탄이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쏘아댈 최루탄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이 그때 시위대한테 꽃을 받는 장면이 외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군이나 경찰이 국민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복을 한 겁니다. 그 6.29 선언은 6.29 항복 선언인 겁니다. 1987년이었죠. 2024년 6.29 우리 국민의 민심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시니어문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보수형님 TV님 슈퍼챗 보내주면서 오늘부터 김진표는 더불어국진당이다. 잘 가세요. 왜 갑자기 김진표 의장 얘기를 하셨습니까? 네. 이제 일단 국회에서 할 일은요. 재의결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모여서 뜨거운 민심을 보여주는 것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8일 날 재의결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그쪽 진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까지는 현역 의원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김웅 의원, 안철수 의원 이렇게 이제 재의결 오더라도 특검 거부권 거부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바로 유의동 의원입니다. 발언을 먼저 들어볼까요?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받았을 때 그 우리가 네. 얻는 게 잃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저는 지금 유의동 의원의 그 발언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인규 대표님 이번에 이제 낙선한 의원이죠. 그래서 낙선해서 이제 부담도 없다고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 때 정책위의장 아니었나요? 근데 그때는 원래 정책위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날라오면서 그때 이제 그 재신임이 됐죠. 그 정책위장을 같이 했습니다. 총선 때. 그래서 저는 장동혁, 유의동 이렇게 지금 그때 원내대표 또 정책위장, 사무총장 예. 이렇게 했으니까 뭐야 한동훈도 탄핵 대열에 가담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오반가요? 요즘에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뭐 전당대회 포석을 깔고 하는 거든 그 무엇이건 간에 지금 뭐 사이는 감정적으로는 이미 틀어졌고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다 소신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뭐 유승민계로도 분류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계파 관계를 떠나서도 본인이 지금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할 기회가 있어서 한 것인데
지금 21대 의원들 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아마 지금 겉으로 얘기할 기회는 없었을지 몰라도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 충분히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캐니홍님, 제 의견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관공서 수장 자리 200개 준비했다고 꼬시는 쪽으로 기울 것 같네요. 지금 뭐 상당히 단도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김정 원장님, 예. 그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저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좀 내부에 나름대로 좀 생각이 있는 의원들은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부분 나오는 수도권 출신 의원들인데 아마 지역 내려가면 욕 직살하게 넘어갈 겁니다. 뭐 하는 짓이 이만 입꼴이냐? 그럼 나한테 펴달라고 하느냐? 선거 때는 더 많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내부에 와서도 이제 평가를 할 때 평가라는 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친윤 그룹들 그다음에 TK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해봤자 미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판을 깨는 겁니다. 이 판을 깨지 않고는 잘못하면 제가 볼 때 16년, 20년 체제로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 수도권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그 일단의 그룹들이 서서히 저는 반항을 꿈꾸면서 2016년도에 분당이 되는 과정을 거쳤던 과정들이 진행이 됐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21대 국회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17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바꿔서 탄핵,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온 사람 3명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대는 방법은 뭐냐면 51명 정도 다시 이제 국회로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뭐 하나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특검법을 찬성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국회 회의장에 안 나가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270명 정도가 오게 되면 야권이 싹 모이면은 180명이 되니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 플러스 얼마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3 플러스의 숫자가 3보다 늘어났을 때에는 저는 22대 국회는 완벽하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새로운 대안체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되고 안 되고와 관련해서 뭐 비관과 긍정적인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3 플러스 숫자가 얼마나 되게 만드느냐. 전 이것 자체가 전체적인 상황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 스스로도 좀 다급합니다. 마음이 좀 조급한데 전 21대 국회에서 재의결해서 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수에서 60여 표가 넘어가지고 236표로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된 예를 비추어 볼 때 이번 저는 최혜병 특검법안이 전 재의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재의결이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당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똑같이 되는 거라서 저는 뭐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기명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사를 밝히신 분들 전 대단히 환영하고 우리가 더 많이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태도를 좀 바꿨으면 하는 의미에서 충청도 사투리로 우리 유이동 의원님 이름을 거꾸로 하면은 동의유 이렇게 되거든요. 동의해유 이런 것처럼 대단한 정치인이야. 국민의힘 의원님들 17명 뭐 제가 봤을 때 좀 안 가면은 좀 덜 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가는 쪽으로 재의결을 도와주든지 온다면은 좀 동의하는 걸로 동의유 해주시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뜨겠는데요, 동의유. 이 거꾸로 하면 이름이 동의유 돼서 유이동 의원님께 좀 죄송하지만 응원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은기 대표님 오늘의 댓글로 선정해서 정어리 서클 동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양심에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죠. 이번 25일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뜨거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지난번 총선에서 그렇게 심판을 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죠. 슈크림님. 그때 넥타이 부대였는데 이제 노인 부대로 서울역 갈랍니다. 모두 서울역으로 모입시다. 마리왈왈 77님. 직장 마치고 넥타이 부대들 고생하셔서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젠 전 국민이 나서서 나라를 지킵시다. 남녀노소 전 국민이 사용하는 허리띠 부대가 뛰쳐나갑시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전하는 말씀 듣고 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어리몰에서 자체 제작한 정어리몰 언양 불고기 아주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데 제가 추천하고 이렇게 믿을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또 호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합니다.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요. 가격도 좋고 제가 정어리몰에 항상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제품 가장 좋은 가격에 드려야 우리 정어리몰에 존재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너무 많이들 주문해 주셔가지고 어제 조금 발송이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이제 좀 정상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하루 정도 늦더라도 신선한 제품 발송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하루 기다렸다가 맛있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백구님, 거부가 직업이냐? 직업이 거부냐? 그런 글 주셨고요. 오늘 또 보수형님 TV 슈퍼챗 또 주셨나요? 탄핵열차 25일 시속 201km 출발.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동참하세요. 시속 201km라는 게 이제 201명 찬성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200명 넘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전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민심 다 모르겠습니까? 네. 하양맘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25일 저도 동참합니다. 다 같이 모입시다 해주셨고요. 체스님 왜 우리 국민을 열받게 하십니까? 제발 속 좀 차리세요. 정신없으면 찬물 한 잔 마시란 게 하셨고요. 슈퍼챗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게 22대 국회에서 재의결 전망 한번 해보고 어제 이 최혜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 공수처 조사 받았는데 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의결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걸 표로 준비한 게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국회의원 재적이 300명인데 뭐 이리저리 빠지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296명이죠? 5명. 295명인가요? 295명이기 때문에 190 요거는 지금 5표면. 22대 이건 22대 국회 22가 재의결이네. 재의결 때구나. 네. 21 대로 이번 가야 국회에서 21대. 예, 이거죠. 네. 재의결을 할 때 197표, 195표만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197표. 그러면 17표, 야당이 이제 다 찬성했다고 보고 17표 이상이면 가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다들 지금 뭐 외국도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뭐 부결된다고 해도 곧바로 22대 국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김종 원장님 17표 또 이제 불참하면 모수가 더 줄어들긴 하는데 저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국회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장 선출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당원들이 요구하는데 저희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때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체제를 부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소위 국회의원들은 양심에 따라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극적인 것들은 아예 출석을 하지 않거나 국회에 아니면 나와서 뭐 이게 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투표를 통해서 민의를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다각적인 접촉들을 할 거고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많은 어떤 대화와 어떤 토론들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모수가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안 나올 사람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렇다면 180 우리 야당이 다 나온다고 치면은 180 플러스 전 잘하면은 뭐 한 9명, 10명 정도만 이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국민의 마음에 의하면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이 3일 전, 이틀 전이죠. 28일이니까 전 그날 좀
예외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총선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민의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국민의힘의 용기 있는 좀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구걸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런 좀 변화를 보여줘야 우리가 나름대로 22대 국회가 좀 멋있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22대 국회도 똑같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민생 문제도 되게 다급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21대 국회에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은데 내부에 계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의힘 내부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일단 좀 바람만 투사해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생각들도 좀 들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강유정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면 그건 침몰하는 배의 순장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다 와닿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대비해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나서 특검법 부결을 외치며 그들만의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들 표까지 틀어막아 거부권 행정 독재를 넘어 공공연한 입법권 침해, 표틀막을 감행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양심적인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는 건 더 큰 저항과 분노만 부를 뿐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헌법 파괴자 대통령을 위해 침몰하는 정권의 순장조가 되지 마십시오. 김유정 대변인에 이어서 강유정 대변인, 유정 대변인들이 참 잘하시네요. 정이 많으셔서 그래요. 침몰하는 정권의 순장조, 그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철수, 김웅, 유이동 세 사람이 커밍아웃 한 셈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이제 낙선자들입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은 이제 본인이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러니까 둘 빼면 안철수 의원 혼자 이제 낙선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건데 낙선자들 모아보면 58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김웅, 유이동 두 분 외에 56명의 의원들이 정말 좀 양심적으로 투표해주기 바랍니다. 무기명인데. 근데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표 단속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표 단속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도한 대로 다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저는 21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마지막 이제 표결이 될 텐데 본인들이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가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내지는 전국구에서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로 민주주의의 산물로 본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위와 그 격식에 맞게 좀 처신을 하기를 저는 당부드리고요. 양심에 호소하고 참 다행인 것은 무기명 투표라는 게 저는 참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게 기명으로 하게 되면은 뭐가 좀 이렇게 좀 두려웠거나 뭔가 이렇게 위축이 많이 될 텐데 이게 무기명이니까 뭐 아무도 그 표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신 있게 가서 자신의 생각을 국민만 보고 마지막 한 표는 좀 행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아까 우리 신인규 대표가 유이동 동의유 한 뒤로 아주 뿜뿜뿜 뽑는 분들이 많으신데 DB2922 아이디 쓰시는 분 흐흐 크크 신인규 대표님 때문에 입에 가득 찬 음식물 내뿜었어요. 유이동 동의유 참으로 아이디어 얼마나 웃었는지 아유 얄미워 신인규 대표님 짱입니다 그러셨는데 신인규 대표님 예. 신 대표 드리려고 하는 이 선크림 DB2922님 드릴까요? 아유 얼마든지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유. 예, 저도 동의해요. 드리는데 동의유. 예, 자 일단 28일 그날도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날짜가 하나하나 의미 있는 날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5월 25일, 5월 29일, 6월 29일은 그냥 제가 생각한 거고요. 5월 25일 날 집회가 있는데 중흥동 장국영님께서 일정을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제가 팩트 체크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중흥동 장국영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최혜병 특검 집회는 5월 25일 오후 3시 시청광장. 윤석열 탄핵 집회는 5월 25일 오후 5시 시청역 7번 출구 오후 5시입니다. 그렇게 알려오셨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일을 있게 만든 그 사건, 바로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이거는 사단장 책임이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 이첩했지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했어요. 국방장관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국방장관, 야, 그거 다시 회수해.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했어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알면서 그랬겠죠. 기자가 질문했어요. 경로했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 왜 그렇게 위험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했냐고 내가 화를 냈다.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김유정 의원님, 저는 그 기자회견 앞으로 또 하게 되면 기자들한테 그렇게 당부하고 싶어요. 근사하게 질문하지 마라. 그냥 한 문장만 질문해라. 그러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한 문장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 못하게. 그때 이정숙 장관한테 전화했습니까? 이렇게만 그냥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예. 뭐 다른 말을 못하지. 뭐 그렇게 멋있게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누누이 기자회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질문을 다 받겠다고 해놓고 그날 기자회견 하는 꼴 좀 보십시오. 황당하잖아요. 제 질문도 못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야지 뭔가 하나라도 진실이 밝혀질 혹은 진실에 근접할 수 있었을 텐데 못했는데 통화했습니까? 디올백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언제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는 어쩌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좀 물어봐야 그냥 되잖아요. 딱 하나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가방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만 물어보면 되지. 네, 어디 있는지 좀 답변해보라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걸 또 어떻게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속이라도 일단 시원하잖아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애둘러서 질문한 것도 조금 기자들의 어떤 질문 내용에 대해서 좀 서운한 것도 있었고 좀 실망도 했는데 답변은 정말 두루뭉술하고 다 회피해 갔었잖아요. 외교 문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맥을 끊는 그런 질문들도 화가 났고 답변도 제대로 답변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기자회견이라도 저는 그래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들이 그러면은 조금 연습해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외신 기자가 혀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기자회견 처음 봤을 거예요. 어제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공수처에 출석을 했는데 예상했던 대질 신문은 없었습니다. 김기현 사령관이 거부했다고 하죠. 뭐 거부했겠죠.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박정훈 대령의 김정민 변호사 말 중에 저는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진실을 밝혀라.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 정말 그럴 거예요.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말부터 들어볼까요? 장관님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오전에 드렸어야 될 말씀인데 진실을 구하시면 편안해집니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구하시고 이제라도 좀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사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애잔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쳐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현재 해병대의 모습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해병대인데 다만 권력자의 그 무분별한 그 칼춤 때문에 지금 해병대가 다치고 있거든요. 그 일만큼은 오늘로 좀 종결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김기현 사령관,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김기현 사령관도 그렇고 임성근 사단장도 그렇고
본인이 정말 지금 저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인기 대표. 근데 일단은 김계한 사령관 입장에서는 많이 좀 괴롭겠죠. 그리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어제 그 공수처 수사에서는 대지를 김계한 사령관이 거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대질이라는 것은 임의 조사기 때문에 뭐 본인이 거부할 수 있고요. 뭐 수사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묵비권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도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 그 묵비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거에 뭐 강압 수사 있고 뭐 고문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본인을 방어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준 건데 지금은 뭐 강압 수사하고 뭐 이런 거 잘 없거든요. 그냥 김계한 사령관 입장에서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서로 진실을 대조해보면 다 기억의 조각이 맞춰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수사 외압을 폭로하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김계한 사령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모습은 진실 앞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방해하고자 하는 노력이거나 아니면은 좀 국민 앞에 면목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지금이라도 뭐 진실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조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수사기관 내지는 국민들 앞에 알려서 저는 진실을 규명하는데 조금이라도 접근하는 것이 본인의 부하였던 최혜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가 되지 않을까 사령관으로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해병대원들의 자긍심을 완전히 예. 짓밟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계한 사령관도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었죠. 좀 내려놓으면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진실은 밝혀야지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계한 그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까지 했던 행위 자체가 너무 많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본인도 어떤 일을 벌였냐면 임 사단장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었고 후임까지 본인이 얘기했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고 사단장도 맨 처음에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 참모총장을 통해서 이종석 그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고 그 보고가 진행이 돼서 다 넘어간 이첩된 내용들을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 관련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리면서 바뀐 정황이 있었고 그 바뀐 정황에 대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해병대 사령관이 얘기한 내용 자체가 다 있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박정훈 수사단장이 다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기엔 도대체 불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공수처에서 다 조합을 해서 하나하나 해병대 사령관에게 질문을 하면 결론적으로 본인이 다 실토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예요. 시간을 끄면 끌수록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가라는 부분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소위 최수근 해병의 어떤 사건에 대한 실체, 외압 실체를 밝히는 것 자체가 해병대의 명예를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국군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길을 가도록 본인이 하나의 좀 획기적인 좀 어떤 방향 전환을 위한 진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 하나만 더 보강하면요. 지금 유재은 관리관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좀 진술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권력형 외압이 많았기 때문에 밑선에서 실무자들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수사망이 좁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 특검을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마 대한민국이 문 닫기 전에는 이거 못 막을 거기 때문에 전 김계한 사령관께서 어차피 수사망이 계속 좁혀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명예롭게 좀 진실을 이야기하시면은 오히려 본인의 명예도 지키고 나라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국민이 지금 분노하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상식이 무너진 거죠. 한번 보십시오. 젊은 해병이 지금 이제 우리가 최소한 상병 하는데 일병입니다. 일병은 아시다시피 입대해서 처음 이병 달고 훈련 끝나고 얼마 있으면 바로 일병 돼요.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신참이죠. 이제 순직에서 추서가 돼서 상병이 됐는데 그 젊은 해병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 사단장 책임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사단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옛날에 그 사단 휘하에서 뭐 철책 넘어가고 그러면 다 엎었고 그랬어요.
그게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숙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지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누가 사단장 하겠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그게 떠오릅니다. 이태원 참사 때 아무도 책임지게 하지 않으려고 근대의 어떤 이따위 얘기를 했지요. 따박따박 책임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지 그게 근대적이지 뭐. 그런 정근대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어져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거죠. 둘째로는 나 모든 걸 다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착각, 법 위에 있어. 이런 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져온 일인데 이제 와서 그거를 수습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김계환 사령관도 전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에? 본인이 박정훈 대령한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군 관련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민 변호사가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진실을 밝히라고. 들어보시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뭐 좀 중요한 정보가 하나 온 게 지금 의외의 인물이 또 배후로 지목되고 있거든요. 그 대통령의 최측근인 의외의 인물, 전혀 공직에 있지 않은 분인데 그분이 지금 뭐 구속을 밀어붙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지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외에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어가지고 아직 이제 그 정보의 출처를 좀 더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제 지금 이제 제보 내용에 보면 육사 출신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직들한테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군법무관들, 이 사태에서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그 국방부 검찰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지금 새롭게 부각이 돼서 저희도 상당히 좀 의외고 충격적이다. 그리고 오늘 혹시 대질 신문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대질을 하는 게 해병대에 이롭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을 망각하고 그 좀 불필요한 그런 건 본인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사령관으로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군 조직을 보호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지. 그렇죠, 김정 원장님. 그래야 명예를 지키죠. 본인이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정말 해병대원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권력을 위해서. 그 군인이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국방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군인, 거기서 가장 최첨단에 있는 해병대의 사령관이 거짓말을 한다면 일단 국방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거짓말의 원인이 어디냐? 대통령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고 지켜야 될 자기 사병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또 같이 일을 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행위를 한다는 건 저희 해병대 사령관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남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본인이 대화 과정에서 얘기한 것들이 다 들어간 거 아니죠. 자기 얘기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확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박정훈 전 수사단장 눈을 쳐다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뭐 지휘관이 뭐 상하관에 얘기하고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한 행위와 발언과 지시 있기 때문에 소위 박정훈 전 수사단장 앞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대질이 아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다 공수처에다가 공개를 하는 것이 저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거다. 저게 거짓말하는 대통령 쌓이면 그런 게 탄핵 쌓이고 아니라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럴 바에야 사실을 밝히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하고 군인 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김계환 사령관이 한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 이제 그런 입장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좀 명예롭게 은퇴하는 길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직자거든요.
그럼 공직자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동안 한평생 소위 말해 이제 밥벌이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상황에서 전 국민이 지금 1년째 거의 묻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진실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김기한 사령관이 국가와 군의 마지막 봉사하는 길은 저는 진실만을 있는 그대로 밝히기만 하는 것으로도 본인의 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은 좀 용기를 내기를 전 진심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해피라이프님, 군대도 안 가, 자식도 없어. 그러니 그 마음을 알겠나. 이런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예. 감사한 어제와 같은 오늘. 지가 찔르는 게 없으면 공수처든 검찰이든 특검이든 다 해봐라면서 큰소리 칠 텐데 범인이라서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숨는 거지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대통령은 얘기했었는데 대질신문을 거부한 자가 공범되는 거죠. 명예를 좀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당당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영원히 역사에서도 벌을 할 것입니다. 역사의 막루에서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100% 한우에 90% 함량, 아주 좋은 언양 불고기, 우리 정어리모리 자체 개발해서 만든 상품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세 팩에 25,900원 무료 배송,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주문하셔가지고 하루쯤 배송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댓글 당첨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따붓다님, 거부권이 술이냐, 뭐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러셨죠. PK님, 백군님, 호사가님, 중흥동 장구경님, 그리고 또 오늘도 양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슈크림님, DB2922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되신 분은 아래 주소로 아래 메일로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가 매국노 윤석열 쓰시는 분이 있고 국가의 힘의 원천은 국민이다님, 예,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정기회원 가입해 주신 송경님, 김장옥님,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서 책을 주었던 권성희 씨가 검찰 조사 받으면서 한 얘기도 좀 들을만 해서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건 내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김정욱 원장님, 신인규 대표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